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헌 국어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 문학 개념 공부하고 있죠? 지난번과 다르게 조금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앞으로 선생님이 좀 더 부지런히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예습과 본 수업 그리고 복습에 더 중점을 학습하시는데 원활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33쪽에 시상전개 방식이 나와 있네요. 쪽에 시상전개 방식이 있다라는 것은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방식이라는 말은 방법이라는 얘기고, 시상이라는 것을 전개라는 말은 풀어 나가는 것이고 펼치는 것이고, 시상이라는 것이 뭐냐를 많이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시상이다. 시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의 내용이다. 시의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갔느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시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있다고 했을 때, 내용이라는 것은 주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말하면 화자가 처한 상황,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형식은 어떤 담는 그릇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릇, 비유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 기법 앞으로 이제 배울 것이고, 표현 기법, 그리고 시상 전개 방식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표현 기법은 쉽게 말하면 좀 더 이제 부분적인 아름다움인 거야. 근데 시상 전개 방식은 어떤 큰 프레임, 큰 틀, 시멘트 구조냐, 철골 구조냐, 목조 구조냐, 무슨 돌 구조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을 알면 좀 더 내용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화자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별의 아픔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화된다라거나, 아니면 좀 더 약화가 되고 극복 의지를 보인다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 이동에 따라서 마음이 좀 이제 차분해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상 전개 방식은 중요하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3쪽에 시상전개 방식이란 나와 있습니다. 연애편지 얘기 나오고 있죠. 연애편지 얘기 나오고 있고, 쓰다가 지우기도 하고 그러죠. 자,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주제라고 할지라도 시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제의 전달 효과는 달라집니다. 자, 밑줄 그어볼까요? 시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 즉 내용이죠. 내용을 시상이라 하고, 그런 시상을 구현이라는 말은 드러내는 구현, 바깥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2번 밑에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의 흐름이다. 다음에 공간의 이동이다. 세 번째로 시선의 이동이다. 요 크게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이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 볼까요? 34쪽에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니까 그림이 있네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이나 점심, 저녁 이런 것도 있고요.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 따라 시간의 어떤 순차적인 흐름인 거죠. 순차적
흐름이다. 시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시상이 전개되는 거를 순차적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는 없지만 시간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시간이 역순행적으로 간다. 역순행적 흐름이 있다 쳐도 이거는 시간의 흐름인 거죠. 시간의 순서가 뭐 예를 들면 과거, 현재, 다시 과거, 뭐 과거 회상한다거나 그럴 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좀 이제 얘기해주고 싶고, 거기 예문으로 김광균의 외인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박스를 보면 1년에 새빨간 노을, 그리고 4연에 밤새도록 가늘한 별빛이 내리고, 그 다음 연에 10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화자가 외인촌이라는 외국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느낀 낯설음,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가 바로 요 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 건 아니고, 시간의 흐름만 좀 봅시다. 그래서 보면 정서는 그래요. 좀 쓸쓸하고, 좀 낯설고, 좀 외롭다. 미안합니다. 시간 컴퓨터를 켜놓고, 네. 자, 잠깐 다시 돌아왔어요. 외인촌은 좀 낯설음이다, 외로움이다. 그런 정도의 정서만 좀 알아놓고 여러분이 좀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그 다음에 35쪽에 보니까 위시는 외국인 마을, 외인촌의 정경, 어떤 풍경을 묘사한 시다. 그래서 정서는 좀 외롭다, 좀 낯설다, 이런 데가 좀 있고요. 그 다음 뭐 새빨간 노을, 밤새도록 가느다란 별빛이 내리고, 별빛이라는 거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중 쭉 이어지고 있는 거고, 다음날 아침 10시거든요. 공백 하늘에 걸려있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침 10시다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외인촌의 모습을 통해서 낯설음과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간의 이동 볼까요? 공간에 이동하는 거야. 공간, 장소, 어떤 장소가 이동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화자가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자가 장소를 옮기면서 각 장소에 대한 감회, 어떤 정서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했고요. 박목월의 나무라는 시가 있네요. 박목월의 나무라는 시가 있네요. 화자가 유성, 조치원, 뭐 조치원 공주에서 온양에서 서울 가는 공간 이동에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시적 대상이거든. 장소 이동에 따라 그 나무를 바라보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 뭐 수도승이라거나, 세 번째 줄에 어설픈 과객, 어설픈 뭐 나그네라거나, 뭐 추워 보였다. 그 다음에 뭐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그 다음에 이 시의 포인트는 뭐냐면,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나무를 보면서 느낀 정서가 내 마음에도 있다라는 거야?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냐? 다시 말하면 나무를 통해 느낀 정서가 나에게도 그대로 있었다. 즉 좀 쓸쓸하고 어설프고 외롭고 뭐 그런 것들인 거잖아. 그래서 어떤 고독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고독감. 나무를 보고 고독감을 느낀 거예요. 현대인의 어떤 고독감. 이 정도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공간 이동에 따라 나무에 대해서 느낀 정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나도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뭐 그런 것도 느끼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뭐 시에 대해서 자세히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 볼까요?
시선의 이동이다. 시선은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에는 화자 36쪽입니다. 화자가 시선을 움직여 눈에 닿는 대로 시상을 전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 이동과 다른 점은 화자가 장소를 바꾸지 않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은 장소를 바꿔요. 장소에 따라 뭐 보고 느끼고, 장소에 따라 뭐 보고 느끼고.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서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의 이동에 따라 시선의 이동도 있을까요? 있겠지요. 거기 예시로 박목월의 청노루라는 시가 있죠. 청노루, 청빛을 띠는 노루다. 좀 신비한 느낌을 좀 주죠. 신비한 느낌 좀 주고,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사는 자아산, 봄눈 녹으면. 짧으니까 느릅나무 송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다. 절을 보고 있고 산을 바라보고 있고 산 속에 있는 절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 나뭇잎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노루 보고 있고 청노루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눈동자에 비친 구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멀리 있는 존재로부터 이렇게 좀 가까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 산에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산에서 절 보고 있고 나무 보고 있고 청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까지 시선의 이동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도 있고요. 좀 멀리 있는 거는 움직임이 좀 없는 정적인 것이 있고 가까이 있는 걸 볼 때는 좀 동적인 것도 있어요. 보면 먼 산, 청산, 멀리 있는 거죠. 근데 청노루를 보세요.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다. 청노루의 눈동자에 비치는 구름을 보기 위해서는 멀리 있어서는 안 돼요. 가까이 가야만 가능한 거죠. 인정?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 눈동자를 가까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흔한 경험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게 참 신비해요. 쌤이 사랑하는 아내 혹은 애들 눈동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까만 눈동자에 쌤 모습이 비쳐요. 그러면 그 느낌은 좀 이제 그렇죠. 이 세상의 것 같진 않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엄마나 부모님, 동생들에게 해보세요. 그럼 그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경치, 가까이 있는 경치. 멀리 있는 거는 산을 보고 있고 나무를 보고 있지요. 그러면 점점 나뭇잎이 송잎이 피어나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요. 피어가 12구비를 물이 흘러가진 않네.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다. 구름이 돌잖아. 구름이 비치는 거야. 그런 거 보면은 좀 동적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시상 전개도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설명 시 밑에 보면 봄눈이 녹는 봄의 정취를 그린 시이다 정도. 되게 신비한 느낌이다. 있다. 딱히 뭐 다른 건 없고. 그래서 밑에 쌤의 팁에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도 있다. 그 설명이 지금 이 설명인 거예요. 지금. 원경이란 말 때 원자가 멀 원자야. 원자가 멀다. 근자는 가까울 근자. 가깝다 이 소리인 거죠. 37쪽에 그 외의 시선 전개 방식, 그러니까 뭐 1번, 2번, 3번 하면은 4번에 수미상관이다. 상관이다. 수미상관의 이거는 수가 머리고 미가 꼬리예요. 그러니까 시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거나 거의 유사한 거를 우리가 수미상관이다
라고 하고요. 그럼 이거를 왜 쓰냐? 어떤 효과가 있냐 했을 때 우리가 반복되는 것 때문에 어떤 리듬감도 있고요. 리듬감도 있고 의미가 강조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같은 것들이 앞뒤를 딱 묶어주니까 어떤 시의 어떤 형식적, 구조적 안정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미상관을 좀 이제 자주 쓰는 편이기도 하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네요. 너무너무 유명한 시죠. 우리가 진달래꽃은 이별의 정한이다. 이별의 정한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시다라고 평가하죠. 그래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어떤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걸 지금은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마음과 반대로 반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그래서 진달래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달래꽃은 보통 꽃이 아니죠. 어떤 화자의 분신이고 사랑 전부 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꽃을 어떻게 사뿐히 지려밟을 수 있습니까? 사뿐히는 힘없이 밟는 것이고 지려밟고는 세게 밟는 건데 그렇게 밟을 수 없으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설이 있다. 가지 말라. 나를 버리고 가지 말라. 라는 진실이 있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있죠. 즉 1년과 마지막 연이 한 번 더 있다. 수미상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랬고 시상의 전환이라고 또 있네요. 5번째에 시상의 전환이다. 전환, 내용이 좀 바뀌는 거야. 바뀐다. 보통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많이 바뀌죠.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그 설명이 나와 있죠. 시상의 전환은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가 급격히 바뀌는 것을 말한다 했죠. 38쪽에 보니까 남자 여자 서로 사귀고 있는 거 그런 거 있네요. 근데 여성이 예전부터 보니까 넌 참 착하고 말도 잘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 진짜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칭찬하면 그대로 칭찬해라. 차라리 싫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싫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헛된 기대를 품다가 왜 좌절을 주는 거냐고요. 도대체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하고들 반성합시다. 남자들 이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시상의 전환이 있다. 그런데 난 네가 남자를 안 보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 좋다가 말았네요. 반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전환은 반전이라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자, 한용호님의 님의 침묵이 있네요. 사랑하는 님일 수 있고 조국일 수 있고 어떤 절대자, 부처님일 수도 있는 거죠. 화자가 님과의 어떤 이별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그분이 왔을 때 못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깨달아요. 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야, 슬픔은 오늘까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언젠가 올 그 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불태우자 라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요. 이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이거는 이별의 아픔인 거예요. 적어보세요. 이별의 아픔이다. 이별의 슬픔이다. 그러나 여기서 전환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별은으로 해석을 해요. 님과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다라는 말은 깨뜨리다, 없애버리다 이 소리예요. 깨뜨리다 이 소리예요.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별의 슬픔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또 다른 슬픔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쌓이다 보면은 님과의 나와의 사랑, 그나마 있던 사랑도 깨버린다 이 소리인 거야. 그런 거 아는 까닭에 깨달았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어. 마음가짐을 새로 했어. 아까 말했지. 내가 계속 슬퍼하고 있으면 우리 님이 언젠가 와서 뭐야? 바뀐 게 없어? 에이, 안 만나. 이럴지도 모르니 언젠가 올 님과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내가 변해야지. 더 이상 슬퍼하지 말자. 더 이상 이별의 눈물 흘리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인생사예요. 인생사. 회자 모인 사람은 이별이 정해져 있고 이 리가 이제 이별할 리자거든요. 정해져 있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인 거죠. 여러분과 내가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헤어지겠죠. 안 헤어질 겁니까? 언젠가 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또 다른 인연으로 또다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인연이라는 거죠. 이것은 또 영원히, 불교는 윤회설이잖아. 영원히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는 이렇게 부지런히 강의 찍어서 여러분 실력 쌓아주고, 여러분은 틈틈이 부지런히 강의 들어서 실력 쌓고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꿈을 살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쌤 생각해주면 고맙겠죠.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래다가 요거 비슷하게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백석 시인의 시가 있어요. 요분의 시도 어떤 화자의 어떤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상이 급격히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희망일 때 그 상징적인 시어가 보이려나? 시어가 갈매나무가 되겠습니다. 갈매나무 보이시나요? 갈매나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상의 집약이라고 이 부분 지워야 되겠네. 먼저 6번째 볼게요. 6번째. 시상의 집약이다. 집약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아놓은 거다,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말뜻 자체가. 볼까요? 시상의 집약이다. 집약이란 뭐냐?
시상을 한데 모아서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가 압축되어 나타나면 시상의 집약으로 볼 수 있다. 요거 찾기 어렵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감을 잘 잡아보세요. 나희덕의 천장호에서라는 시를 볼게요. 천장호라는 호수에서 뭘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쓴 것 같아요. 봅시다. 뭘 느꼈나? 얼어붙은 호수는 천장호에서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얼어붙었네. 아우 좀 안 좋아. 차가워. 불빛도 산 그림자도 잃어버렸다. 뭐 잃어버렸어요. 좋을 리가 없죠. 제 단단함에 서슬만이 빛나고 있을 뿐. 그러니까 호수에 꽁꽁 꽝꽝 얼어붙은 그 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단단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차가운 느낌을 받는 거죠. 아무것도 반복하고 있네요. 품지 않는다. 뭔가를 품에 안는다. 이런 것은 좋은 건데 품지 않아요. 낯설 느낌 알죠? 헛되이 던진 돌멩이 던져요. 돌멩이 던졌어요. 그러면 원래 퐁퐁퐁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어붙지 않았을 때는 포근하고 평화롭고 뭐 그랬을 텐데 퐁퐁 던지면 슝 들어가니까. 근데 얼어붙은 호수는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품지도 않고 좀 대비가 되네. 얼어붙지 않은 거랑 얼어붙은 호수랑. 근데 화자는 지금 얼어붙은 호수에 가가지고 뭘 하나 봐. 돌멩이를 던져. 그러면 새떼 대신 메아리만 쩡쩡 날아오른다. 메아리, 꽁꽁 돌 이런 거 있잖아. 원래 던지면 이게 새가 이제 그 있을 거 아니야. 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머리 돌 던지면 좀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 돌 던지면은 펑 소리에 놀래가지고 새가 슉 날아오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한겨울이라 새도 없고 즉 생명력 있는 것도 없고 또 돌 던지면 그 표면에 얼음장의 표면에 짱짱 소리만 나고 하니까 아우 되게 차갑고 좀 우울하고 그런 느낌 안 들어? 표현도 들지. 네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다. 아이고 천장호의 어떤 얼어붙은 호수, 얼음덩어리 이거하고 이 주는 느낌하고 네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래요. 보세요. 1년에서 화자는 어떤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고 돌멩이를 던져도 쩡쩡 소리만 내면 튕겨나오는 얼어붙은 호수의 모습을 묘사했죠. 이게 포인트예요. 2연에서는 네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차갑고 즉 화자의 감정, 어떤 감정? 안타까움과 그리움, 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멋있죠? 좀 쓸쓸하지만 좀 멋있죠? 이렇게 네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다. 너를 생각하는 일이 그러했다. 나에게 너를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슬퍼 죽겠다.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주는 거야? 좀 품어주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안 받아주는 거야? 이별 아픔 겪은 자 눈물의 빵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연애해라 여러분들. 고등학생 여러분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연애 나는 못했거든. 가출 한번 해보고 연애 한번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미쳐봐. 뭐예요? 뭐든 한번 미쳐봐. 그 안 좋은 쪽에는 미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알았지? 몸에 안 좋아. 7번째 대화를 통한 시상전개. 대화를 통한 시상전개. 볼게요. 보통 시는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독백. 화자가 독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간혹 둘 이상의 화자가 등장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대화를 통한 시상전개라고 합니다. 대화. 둘 이상의 화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아요. 대화체죠. 여러분들 뭐 송미인곡 생각나네? 송미인곡이라는 가사가 바로 대화체의 대표적인 고전 시가죠. 여기서는 아우의 인상화라는 예시가 있네요. 볼까요?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다리 설이여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아우가 좀 슬퍼하네요. 발걸음 멈추어 살그머니 앳된 손을 잡으며 아우가 좀 걱정이 되고 있나 보지. 슬프다, 걱정, 근심이 좀 있나 봐. 그래서 형이 손 잡고 야, 너 자라 뭐가 되려고 하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은 진정고 서른 대답이다. 아우의 대답이 좀 약간 뭐야, 애가 애답지 않게 진정하게 진정성 있게 말하고 있잖아. 나 사람이 될 거야. 실매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다리,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보면 이것이 아우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우가 뭔가 좀 슬퍼하고 있는 느낌으로, 이게 일제강점기 때 어떤 아우의 어떤 형제가 처해 있는 어떤 어려운 현실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대화하고 있죠.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 대화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한 화자가 청자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즉 화자가 마치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자는 말을 받는 사람은 없어. 실제로 대화하고 있는 건 아닌 거야. 알았죠? 그래서 좀 구별하고, 거기 보면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가 예시가 밑에 있어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마도 춘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추측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춘향이가 향단이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인 거야. 그렇지만 향단이랑 대화하고 있는 건 아니죠. 즉 대화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말을 건네고 있다, 이거는 가능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내용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굵은 글씨를 보면 대화를 통한 시상 전개와 말을 건네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 말을 건네는 방식은 독백이에요. 독백. 말을 건네는 거는 독백이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얘는 대화체의 일종이다. 즉 말을 건네는 방식은 독백체야. 독백인 거야.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대화체 안에 실제로 대화가 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는 건데,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대화가 있으면 대화의 방식이고 말을 건네는 방식도 대화체라고 볼 수 있다. 알았죠? 이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연습문제 41쪽에 있네요.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윤동주의 별 해는 밤. 별을 세는 거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하나에 뭐 어쩌고저쩌고 별 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전부는 아니고 끝부분인 건데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떤 그 추억거리들인 거죠.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이 부분, 어머님이라는 부분 부르고 있죠. 말을 건네는 걸로 봐도 돼요. 그래서 대화체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조금 이제 부끄러움을 좀 느끼는 거고요. 그러나에서 시상에 전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에서 언젠가 봄이 오면 나의 부끄러움으로 덮인 무덤에도 풀이 자랄 거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어떤 자랑스러움으로 바뀔 거다라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부끄러움에서 희망으로 어머님은 대화체이고, 그렇다고 어머니랑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의 대화체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있네요.
엄마 걱정, 기형도 씨의 시입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엄마가 장사하네요.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엄마가 안 와요. 그럼 엄마를 기다리는 거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찬밥처럼이라는 느낌은 좀 차갑죠. 좀 쓸쓸함이죠.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안 오시네.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배추잎 같은 발소리, 엄마의 배추잎 같은 발소리, 좀 힘없는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섭죠. 시간이 점점 지나간다는 거니까, 밤새 깜깜해진다는 거니까. 금간 창틈으로 아이고 가난해요. 고요 빗소리, 비까지 와요. 우렁한 천둥을 안 치나? 그러면 더 엄마가 보고 싶고 더 그립겠죠.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다. 시간의 흐름도 있긴 있어요. 보면 시간의 흐름도 있죠. 과거 회상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시에서는 이연의 내 유년의 윗목이다. 유년의 윗목이다. 이 부분에서 윗목이 바로 이제 아랫목 윗목 해가지고 차가운 곳이거든. 차가운 곳.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의 어떤 쓸쓸함. 엄마가, 가난한 엄마가 시장 갔다 오고 배고프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바로 윗목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시상의 어떤 집약이 있죠. 두 가지 시간의 흐름과 시상의 집약을 여러분이 체크하면 좋겠네요. 다음 페이지에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시가 있네요.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네요. 향수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인데, 이 고향의 시는, 고향에 왔어요. 그런데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향은 어떤 화자에게 그리움보다는 상실감을 주는 고향이에요. 그렇지만 산공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어떤 그 자연은, 고향의 자연은 변함이 없어요. 적고 있는 거죠. 이연에서는 고향의 자연은 변함이 없다. 근데 내가 변했어. 내 마음은 먼 하늘 떠도는 구름이야. 마음과 구름이 이퀄 돼가지고 은유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고향을 떠나서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야. 쌤 같은 경우가 그래요. 쌤이 시골 살다가 중3 때 대전이라는 도시로 전학을 갔거든. 완전 깡촌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향이 되게 그리웠었거든. 근데 지금쯤 생각해보면, 물론 고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항상 마음의 정처이죠. 근데 막상 고향에 가면 좀 불편해. 불편해가지고 좀 낯설고, 이상하게 옛날에 그 느낌이 안 들어. 가면 뭐 친구들도 없고 엄마도 없고 다 뭐 없으니까 변해버렸어. 내가 변해버린 거지. 고향의 산천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상 그리운 마음에 갔지만 하루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쌤의 마음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로 고향을 좋아하는 거요? 이런 생각, 좀 아이러니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요 시도 그렇다. 막상 갔더니 변한 건 없는데 이상하게 낯설어. 내가 변해버렸거든. 알았죠, 여러분들? 내가 어른이 되어버렸던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변해버렸지. 내가 어른이 되어버렸어. 오늘도 맨끝에 홀로 오르니 인정스레 흰꽃이 인정스레 웃고, 변함이 없고요. 어린 시절에 웃고래서 의인법도 있겠지.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어떤 쓸쓸함이에요. 고향에 돌아가도 그리다 하늘 많이 노푸르구나 해서 수미상관법 체크하면 되겠네요. 얘는 수미상관이라는 시상 전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랑 시인의 5월은 계절의 여왕이고 봄의 절정이죠. 그래서 김영랑 시인의 시 중에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도 있죠. 과연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어떤 색채의 대비가 있네요. 붉어지고 푸르러지고.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바람이 막 불고 있네요. 근데 그 바람이 어떤 나쁜 바람은 아니에요. 5월의 바람이니까.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모임법 하고 있네요. 5월이면 보리가 익어갈 시절이죠.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꾀꼬리가 날고 있네요. 혼자 안 날아 같이 날아. 암컷 수컷 얼마나 정다워요. 황금 빛나는 길이 어지러울 뿐. 황금 빛나는 길이다. 뭐 보리밭에 있는 그런 길일까요? 보리가 탁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일까요?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산봉우리, 산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아양 가득 차 있다. 애교 부리고 있죠, 산이. 포근한 느낌을 주는 산이네요.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렴? 너 어디 갈 거야? 가지마. 뭐 이런 거라는 거죠. 5월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시선의 이동 그리고 대화체, 산봉우리야 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선의 이동과 대화체. 그러니까 5월에 어느 한적한 마을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시상전개 방법 많이 공부했습니다. 6가지 정도로 공부했었죠. 7가지 정도 공부했었죠. 다 충실하게 복습하고 정리하시고 작품을 감상할 때 내용과 형식 위주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표현법 많이 암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